자, 2018년도 기출문제 해설 진행을 해갈 텐데, 오늘은 그 2차 대비 특강도 좀 있어가지고 3시부터는 이제 2차 대비하실 분들 많이 오실 거니까, 그때는 이제 올해 합격하셨던 분들이 오셔가 몇 분이 오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될지 뭐 이런 내용들도 좀 할 겁니다. 계속 두 개로 나누어서 해 나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올해 출제됐던 2018년도 기출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문항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 내용학이 지금 54점이고 교육학이 26점에서 이제 80점입니다. 근데 올해 이제 특징이 뭐냐면 올해부터 출제하기로 한 소프트웨어 공학이나 인공지능이나 이산수학은 올해는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 나왔던 것들이 뭐냐면 이 정보통신 윤리에 관련된 것만 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글쎄 평가원에서는 이미 출제 영역을 소프트웨어 공학이나 인공지능이나 이산수학까지 발표를 해놨는데 올해는 출제를 안 했는데, 내년부터서는 뭐 출제가 될 걸로 판단합니다. 일단은 올해는 출제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게 하나가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재 내용학에서의 핵심 포인트는 2016년에 나왔던 것처럼 컴퓨터 구조나 운영체제나 데이터베이스나 자료구조, 요 내용들이 가장 비중이 높았었는데, 요 내용은 2016년도 배점하고 똑같았습니다. 작년에 7점 나왔었고 여기가 10점, 10점, 그 다음에 자료구조가 13점 이랬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통신도 작년 2016년에 6점이었었고 시연어도 6점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2점짜리, 4점짜리인데 올해는 2점짜리가 3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교과 교육학에서는 이제 개정된 이제 교육 과정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뭡니까? 이렇게 단답형으로 쓰는 이런 정도 문제는 올해부터는 출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이후에서도 그 문제들은 예전에도 보면은 교육 과정이 새롭게 개정되고 나서 바로 다음 해에서 뭐 문제가 집중적으로 출제됐고, 이후에서는 그 내용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런 것들은 잘 판단하시면서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구조부터서 정보통신까지에 대한 내용학에 대한 것들이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총괄적으로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서 세부적으로 한번 문제를 봐나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보면 이제 전공 A에서 1번 문제에 관한 것인데, 1번 문제에 관한 것들은 올해 가장 뭡니까? 바이러스 중에서 가장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것들이 랜섬웨어 아닙니까? 그래서 뭡니까? 암호화를 시켜놓고 나서 그것에 대한 몸값을 요구하는 이런 종류의 문제였었는데, 저는 올해 같은 경우는 참 아이러니한 일이 저한테는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6월 달에 제가 문제를 만들 때가 랜섬웨어가 걸려가지고 학생들 한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6월 달 당시에 걸렸을 때 랜섬웨어가 걸렸었는데 올해 시험 출제가 될라무다라고 그 당시에 제가 수업 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에서도 랜섬웨어에 관한 것은 제가 보안 쪽에서 한 문제를 해놨었는데 그대로 문제가 출제됐었죠. 그래서 이 내용은 특별하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겁니다. 조금 설명해 놓고 나서 지금 뭡니까? 어떤 주의가 있고 대처법이 뭐냐? 그랬을 때 그것에 해당되는 악성 코드의 명칭은 랜섬웨어가 되는데, 뭐 영문으로 쓰건 한글로 쓰건 상관이 없겠죠. 이건 손쉽게 다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에서 이제 이 시언어에 관한 것인데, 사실은 이 문제 어렵지 않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틀린 경우도 많아요. 여기서는 뭐냐면 배열에 대한 개념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서 뭐 사이즈 오브에 관련된 펑션에 대한 것만 잘 이해를 하시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봐보시면 이 포 문장에서 보시면 i는 0부터서 돌면서 어디까지 도냐면 지금 뭡니까? 사이즈 오브에서 에롯이라고 되어 있죠. 에롯이라고 되어 있으면 INT로서 배열이 4니까 첨자 요소가 3개니까 이건 얼마가 되겠습니까? 3, 4, 10에 1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이즈 오브 INT라고 그랬죠. 요거는 4가 되겠죠. 여기가 12가 되고 얘가
4가 됐죠. 그럼 12를 4로 나누면 3이 되겠죠? 3이 되니까 결론은 i는 0일 때 하고 i는 1일 때 하고 i는 2일 때.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이제 반복적으로 도는 거죠. 그럼 이제 먼저 이 사이즈 오브에서 그 크기를 계산하는 이 함수에 대한 이해들은 먼저 하고 계시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프린트프 하는데, 그럼 이제 배열 안에서 다시 배열이 있고, 그 다음에 배열 안에서 그 다음에 함수가 있고, 다시 배열 첨자가 이용이 되고 있는 거죠. 이걸 잘 따져봐야 되겠죠. 그럼 이제 먼저 이 LOC 이것부터 따져봐야 되겠죠. 그럼 LOC 이것도 따지는데 이 안에서 보면 뭡니까? I 값이 0이니까 LOC의 0번째 해당되는 게 61이죠. 처음에 여기 60일 아닙니까? 61이죠? 그러면 61이라고 하는 게 매개 변수로 이쪽으로 전달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61이 전달되겠죠, 여기서? 그러면 61이 전달돼서 다시 사이즈가 얼마가 되냐면 위에서 20이라고 되겠죠. 결론은 뭐냐면 여기에서 계산되는 것은 뭐냐면 61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20으로 나누게 되면 이건 정수하고 정수끼리 연산하는 정수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값이 뭐가 됩니까? 테이블에서 3에 해당되는 값이 리턴 되겠죠? 그럼 3에 해당되는 값이 리턴이 되니까 0, 1, 2, 3이니까 5 아닙니까? 5. 이게 여기에서 리턴되는 것은 이쪽이 5죠. 그룹에서 5에 해당되는 거. 그룹에 5에 해당되는 거니까 여기 첨자는 뭡니까? 0, 1, 2, 3, 4, 5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첫 번째 출력되는 것은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는 5가 출력되는 겁니다. 그럼 뭐냐면 결론부터 보자면 그룹에서 봐오면 배열에서 보면 0번,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리턴되는 값하고 동일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5가 출력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해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는 이 값이 얼마입니까? 127이겠죠, 여기서. 127이 어드레스로 가가지고 127이라고 하는 것이 20으로 나누어지니까 이때 처리된 결과값은 얼마가 됩니까? 6이 되겠죠. 6이 되니까 0, 1, 2, 3, 4, 5, 6이 되죠? 3이니까 그럼 여기에서 리턴되는 값은 3이 돼서 여기서 하는 것은 뭡니까? 3이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이제 뭐가 되냐면 21이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21이라고 하는 것이 돼서 이쪽에서 뭡니까? 21을 다시 20으로 나누게 되면 이제 1이 리턴되는 거 아닙니까? 1에 리턴되는 것인데 1에 해당되는 여기서 값이 뭡니까? 7이죠, 7. 그래서 7에 해당되는 값이 저쪽에서 리턴이 돼서 처리가 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기가 7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리턴돼서 어떤 값이 오는가들을 따져서 처리하면 되는 건데 핵심은 뭡니까?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간단하게 이제 사이즈 오브라는 함수명하고 그 다음에 그 배열에 대한 개념들만 파악하고 있으면 바로 문제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도 이제 시언어 문제인데 이 시언어 문제에서 같은 경우는 함수하고 지역 변수하고 전역 변수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함수하고 지역 변수하고 전역 변수.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일 밖에서 intA라고 된 변수가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제일 위에 있는 것들은 정역 변수가 될 거고 펑션 안에서 수행되면서 여기에서 intA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전역 변수가 되고 이어는 지역 변수로 사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결론은 뭐냐면 if 안에서 if 안에서 수행이 될 때의 현재의 A 값 요것을 이제 잘 주목해서 봐두면 되겠죠. 자, 그럼 봅니다. 메인에서 여기에서 A 플러스라고 하니까 여기 값은 뭐냐면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A 값이 얼마가 되냐면 11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이것을 수행하지 않습니까? 펑션을 수행하게 되면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함수를 호출할 때 포 문장에서 이제 i 값이 지금 0일 때하고 이것도 i 값이 1일 때로 두 번 수행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여기서 출력이 될 때 현재 여기 안에서 들어가서 포 문장이 이제 두 번에 걸쳐 수행이 될 때 먼저 int a라고 해두고 나서 a 플러스라고 그래 있으니까 여기에서 플러스가 되는 것은 여기에 있는 값이 플러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a 값이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6이 되는 겁니다. 그럼 현재 여기에서 a 값은 뭐냐면 지역 변수 a 값이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뭡니까? a 값이 처음에 이제 6이라고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서브라고 하는 이 명령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서브라는 명령. 그럼 서브라는 명령이 주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수행되는 것은 뭐냐면 요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 거죠. 요 함수를 호출하게 될 때는 뭐냐면 여기에 a 값은 여기에 위에 있는 a 값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라고 하니까 이때는 12가 되죠. 그래서 6하고서 12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이제 그 i가 이제 1일 때 또다시 수행될 거 아닙니까? 또다시 수행될 때 보면 이제 a 값을 다시 5라고 초기화시킨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이 a 값 자체는 이제 뭐냐면 5가 된 이상 다시 1을 더하니까 6이 돼야 되죠? 근데 여기 보니까 7이라고 잘못 계산한 놈도 있어요. 7이라고.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i 값이 1인 상태에서 돌 때 a 값은 지역 변수로서의 다시 5로 초기화된 상태에서 1을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이때 같은 경우는 그대로 6인 상태가 되겠죠. 근데 다시 이제 여기를 수행할 때는 아까 이 값이 12가 됐을 거 아니에요. 12가 된 상태 속에서 a를 다시 증가하니까 전역 변수로서 a 값이 13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값은 13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출력되는 6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변수로서의 a 값이 되고 여기에서 두 개의 변수는 전역 변수로서의 a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6하고 12하고 6하고 13 이쪽이었는데 카노고도 보면 이 값을 7이라고 쓴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각각을 0.5점씩 채점해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거 하나 얘를 7로 했다고 한다면 이건 1.5점으로 채점할 수도 있다는 것은 감안하시면서 반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이제 수행 모드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건 아주 그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 내용들을 뭐 틀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수행 모드는 뭐냐면, 사용자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사용자 모드하고 운영체제가 사용할 수 있는 스레드 모드 두 개 형태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그거 뭐냐면 예전에 기출문제에서 스레드가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돼요. 사용자 수준의 스레드하고 커넬 수준의 스레드. 근데 작년에 같은 경우 제가 이걸 마무리 특강에서 했었는데 이걸 못 본 사람이 있나 봐요, 여기서. 스레드 중에서 사용자 수준의 스레드하고 커널 수준의 스레드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표로 구분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뭐냐면 사용자가 쓰는 거고 여기서는 운영체제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기역번에서는 사용자라고 쓰면 되고 니은번에서는 커널이라고 해도 좋고 시스템이라고 해도 좋고 제어라고 해도 좋고 관리라고 해도 좋아요. 실제적으로 뭡니까? 커널 모드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시스템 모드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제어 모드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는 이건 다른 말이 없지만 여기서는 커널일 수도 있고 시스템일 수도 있고 제어일 수도 있고 관리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커널이라고 표현한 것 자체를 특정한 책자에서는 시스템 모드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제어 모드라고 쓰는 경우들도 있고 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표현들은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무난한 표현들은 이런 것들인데 뭐 이렇게 썼는 것들도 다 맞는 경우인데 그건 모르겠어요. 채점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그러나 시스템이나 제어 모드나 관리자 모드도 다 맞는 표현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이제 5번 같은 경우를 봅니다.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건 뭐 문제라고 것도 없는 거죠. 해두고 나서 밑에 설명을 다 해놨잖아요. 지금 봐서 보면 다음은 로그를 기록한 회복 기법은 로그이다. 조건을 고려해서 기억론에 들어갈 로그의 레코드를 순서로 써봐라. 이런 얘기죠. 기억번하고 니은번입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뭐라고 있냐면 T의 1은 계좌 A에서 1000을 출금하는 트랜잭션이고 계좌 A의 초입값은 5000이라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두고 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즉시갱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1000을 5000이라고 돼 있는 상태 속에서 1000을 출금하는 거니까 1000을 출금하는 거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5000에서 1000을 빼서 4000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즉시갱신에서는 여기 써놨죠. X의 1이라고 하는 게 V의 2라고 V의 2죠. 이거는 뭐냐면 수행 전이고 수행 후 값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5000에서 1000을 빼니까 4000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는 5000이 되면 되고 이거는 4000이 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T의 1에서는 A 값이 5000하고 4000이 되도록 쓰는 거. 이거 딱 맞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뭐 있습니까? 지연갱신에 가서는 최종 결과값만 들어가도록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에 있는 값이 4000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결국은 뭐냐면 이건 여기다가 답 써놓고 나서 그 답 맞게끔만 쓰라는 얘기죠. 이거. 왜 이런 문제를 안 낸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를.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문제도 보니까 틀린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보니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문제도 틀린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자를 역순으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역순으로. 만약에 이제 A하고 B하고 C하고 D하고 E가 있다. 역순으로 바꾸라는 얘기는 결론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E하고 D하고 C하고 B하고 A 이렇게 바꾸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러면 되죠. 여 문장하고 여 문장을 서로 교환하고 이걸 서로 교환하고 이제 한 문장이 있으니까 이거 자신끼리 교환하면 딱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것과 이걸 교환하고 이거하고 이걸 교환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값이 증가해 나가면 되고 이렇게 갈 때는 감소해 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봐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여기서 그래서 이제 두 개는 체인지 시키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수합시키라는 얘기가 될 거고 대부름에서 리버스인데 A가 있고 Q하고 N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에서 시작할 때는 값이 증가하고 뒤에서는 감소해 나가도록 코드를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기억번에서는 뭡니까? S 플러스 1 이때는 뭡니까? D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로 표현하면 되는 건데 이건 제가 모의고사에서 거의 똑같은 형태로 제가 작년도에 올해 모의고사에서 그냥 답이 이렇게 되도록 제가 문제 하나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뭐 대칭 경우를 판단하도록 했는데 이건 역순으로 바꾸라는 얘기였었죠. 그래서 S 플러스 1하고 D 마이너스 1 이 표현을 해주면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뭡니까?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특성표로부터서 여기표를 만들면 되는 거죠. 여기서 이 표로부터 여기표를 만들면 되겠죠. 그럼 여기표를 만들면 되는 것인데 그럼 여기서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가 Q에 박아놨다는 얘기는 0이 됐다면 다음은 1이 될 거고 1이 됐다면 0으로 바뀔 거고 이걸 써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0일 때는 그대로 0이 되고 1일 때도 그대로 0이 되도록 하는 거죠. 이거. 네, 이때 같은 경우는 반드시 다음 결과가 0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 이때는 뭡니까? 무조건 1이 되니까 0이어도 1이 되고 1이어도 1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Q의 T였으니까 현재 상태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죠. 0일 때 그대로 0이 되고 1일 때 1이 되도록 하는 요걸 만들어 놓고 나서 여기표를 만들어서 요 내용을 풀어나가면 되겠죠. 그러면 자 이걸 가지고서 이제 여기표를 만들어 봅시다. 영에서 0일 때 0에서 1로 바뀔 때 1에서 0으로 바뀔 때 1에서 1로 바뀔 때 그래서 여기가 이제 Q의 T가 되고 여기가 Q의 T 플러스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U하고 V가 되겠죠. 그럼 이제 0에서 0으로 바뀌는 경우 어디냐면 0에서 0으로 바뀌는 경우가 여기 두 개 있죠. 얘하고 여기 두 개가 있죠. 여기서 0에서 0으로 가는 경우는 여기하고 지금 여기아입니까? 그럼 이때 같은 경우는 뭡니까? V 같은 경우는 항상 1이죠. U 같은 경우는 0 또는 1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가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X가 되겠죠. 0에서 1로 바뀌는 경우는 0에서 1로 바뀌는 여기하고 여기 저기 첫 번째하고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여기하고 여기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뭡니까? X, V는 반드시 0이 돼야 되지만 여기는 X가 되고 있죠. 1에서 0으로 바뀌는 건 뭐죠? 1에서 0으로 바뀌는 경우가 지금 하나 바뀝니다. 여기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네. 얘네, 이게. 여기 보면 여기가 0이 되고 X가 되겠죠? 여기가 0X가 됩니다. 1에서 1로 바뀌는 경우 여기죠, 여기서. 이 두 개입니다.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X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입니까? 여기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0에서 1로 바뀌고 여기도 0에서 1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0에서 1로 바뀌는 게 뭡니까? 여기 0에서 1로 바뀌는 거 x 0 아닙니까? 이걸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번이면 니은번 같은 경우 여기죠. 0에서 0으로 바뀌는 경우죠? 니은번에서 0에서 0으로 바뀌는 경우가 x1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여기서는 이 진리표를 가지고서 이런 여기표만 작성해 놓고 나서 해당되는 상황만 골라 쓰면 되겠죠. 여기서는 포인트가 이겁니다. 이게. 이 여기표를 작성할 수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8번 문제인데, 이제 8번 문제에 관한 것만, 제가 확실하게 처음부터 자신을 못했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요건 뭐냐면, 실무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신 분이나 알지, 뭐 이런 책 등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제 DNS라고 하는 것 자체는 간단하게 보면 이거죠. DNS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도메인 네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렇게 문자 형태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해서 문자 형태로 표현된 주소가 도메인 네임이 되는 건데 실제적으로 IP 주소로 변환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도메인 네임을 도메인 이름을 가지고서 IP 주소를 도메인 네임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게 DNS 서버 아닙니까? 그래서 이쪽 문제에 관련된 것들이었는데 딱히 또 그렇다고 해서 교보문고에 나와 있는 오판 책자에서 설명이 되어 있거나 뭐 이러지도 않고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실무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이 좀 정확히 이해를 하겠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은 제가 답을 달진 않았었고 실제적으로 시스템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물었더니 현재 제가 제시하고 있는 이 답을 제공해 왔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는 B라고 하는 게 맞는데 그 두 번째 것에서 CA, B는 자기도 조금 난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두 번째 것은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쪽 분야에 나름대로 뭡니까? 상당히 실무적으로 경험이 있는 사람들 제가 의뢰를 해서 물었는데 10번 뭡니까? 두 번째 것은 그 방식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자기는 뭐 정확하게 확신이 안 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처리된 개념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지금 여기에 사용자 시스템 하나가 있고 여기서 웹 서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서 뭡니까? A의 DNS 서버라고 하는 것은 중개 역할을 하는 DNS 서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용자가 내가 웹 서버로 보내고자 할 때 하여튼 여기에 있는 웹 서버 주소를 여기서 입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도메인 네임을 가지고 IP 주소로 변환시킬 수 있도록 DNS 서버를 참조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현재 이 사용자 시스템에 있는 이것을 참조를 먼저 한다는 얘기예요. B를 일단은 참조를 해서 자기의 주소들을 판단하고 이 자기에 대한 게 여기에 대한 이 도민계 여기 주소에 대한 도메인 네임에 대한 IP 주소를 이쪽에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A라고 하는 중개 역할을 하면서 보니까 A의 것은 뭡니까? SN한 DNN 서버에 대한 뭡니까?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고 D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접근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서 최종적으로 웹 서버에 연결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거기서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사용자 시스템이 도메인 네임으로 웹 서버에 연결을 시도할 때 S가 처음으로 지뢰하는 DNN 서버는 B가 맞다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웹 서버에서 IP 주소로 저장해 나갈 DNN 서버 순서를 써라. 그러니까 이미 이제 여기서 뒤에서는 C 것은 이미 지금 저장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역수로 처리한다는 얘기죠. 이게 C, A, B 이 순서가 맞는 순서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보고 이 내용에 관한 것만 제가 확신이 없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12번으로 갑니다. 요거는 이제 뭡니까? 매체 어세스 제어 CSMA, CSMA, CD, CSMA, CA 이런 매체 어세스 제어가 세 가지 방법이 있죠. 그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건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노드일 때와 그 다음에 뭡니까? 라우터나 뭐 스위치일 때 요 성격을 좀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뭐 A라고 하는 거, B라고 하는 거, C라고 하는 거, D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자체는 뭐냐면 라우터가 아니라 그냥 노드. 다시 말하면 하나의 뭡니까? 단말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T의 1에서 A가 1개의 프롬을 전송하기 시작하였고 C가 그것을 수신할 때 수신이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 그랬죠. 그러면 뭐냐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전송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전송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전송을 한다는 얘기죠. 전송을 해가는데 여러분들이 꼭 주목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전송 시간이라고 하는 게 있고 전송 시간이라고 하는 게 있고 전파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전송 시간은 뭐냐면 가장 쉽게 생각하면 내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어떤 이삿짐을 옮겨야 되겠다. 그러면은 내가 8톤짜리 트럭을 갖다 놓고 나서 이삿짐을 1톤 트럭에다 다 실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전송 시간이에요. 전파 시간은 뭐냐면 서울에서 차를 몰고서 부산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게 잘 뭐냐면 전송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8톤 트럭에다가 싣는데 2시간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2시간이 걸렸고 2시간이 걸려서 실었던 것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1시간이다라고 한다면 3시간이 전체 소요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프레임이 고정되어 있고 프레임의 전송 시간은 20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기서 20이라고 그랬습니다. 20이라고 그랬으면 그럼 내가 A에서 가득 보내기 위해서 싣는데 20이 걸렸을 거 아닙니까?
그럼 20이 걸렸고 전파 시간이 1이 걸리고 2가 걸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A에서는 노드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실었다가 멈춰서 내렸다가 다시 싣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격리만 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송 시간은 한 번 실었으면 이렇게 다이렉트 가는 거죠. 근데 이제 라우터 같은 경우는 보통 뭡니까? 이렇게 이제 스탑해가지고 잠깐 정지 저장시켰다가 포워드 방식 뭐 이런 방식으로 전송을 합니다. 그때 같은 경우는 라우터 같은 경우는 내용들을 다시 내렸다가 다시 실어서 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여기서 20이라는 걸 플러스를 시켜야 되지만 로드가 있기 때문에 전송 시간 20에다가 2라고 2를 더해서 23이 돼야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43이라고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43이라고 쓰는 경우는 틀린 경우에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가상해선 방식에서 중간에 스위치가 있는 경우 이때는 뭐냐면 전송 시간을 따로따로 계산해야 됩니다. 가상해선에서 내가 이렇게 가상해선 방식에서 위치해서 교환기들이 중간에 하나씩 따로따로 있었을 때 이때 같은 경우들은 전송 시간을 다 계산해 줘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는 뭐냐면 노드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바로 실었으면은 그 경유만 해서 쭉 진행이 가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문제입니다. 2번 문제에서 시점은 t는 이꼬르 30에서 c가 a로 1개의 프레임을 전송하기 시작하였고 시점 t가 33에서 t가 b로 1개를 프레임을 시도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경우 c가 전송한 프레임이 성공적으로 수신 완료되는지를 판별하고 t의 동작을 서술할 것. 그러면 그 밑에 적어놨죠. 해설에서 CSMA의 취약 시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충돌이 발생되는 시간이 뭡니까? 취약 시간이에요. 취약 시간인데 거기서 뭐라고 씁니까? CSMA에서는 취약 시간이 전파 시간입니다. 전파 시간. 요 점을 주의해야 돼요. 이게 다시 말하면 이 그림을 이제 그려서 이제 보시면 되겠죠? t가 이제 여기서 보면 t가 30의 시점에서 뭡니까? A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전송을 한다는 얘기죠. A 시점으로 전송을. 근데 여기 걸리는 시간이 2가 걸리고 여기서 걸리는 시간이 1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C에서 A까지 전송하는데 전파 시간은 얼마 걸리냐면 3이 걸린다는 얘기, 3이. 근데 여기서 이 시점이죠? 이 시점에서 바로 t는 이꼴 33의 시점이죠. 여기서는 프레임을 이런 방식으로 전송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t의 35 시점에서 c에서 a까지 전송하는데 3이 걸리니까 33인 상태에서는 이미 c에서 전송해서 a까지 전송이 끝난 거죠. 전파 시간이 끝난 거죠. 끝난 상태 속에서 다시 33에서 C에서 B로 전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돌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이건 뭐냐면 실제적으로 이건 뭐냐면 교보문고 책자에서 제시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취약 시간은 전파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게 만약에 내가 여기서 T가 30이 아니라 T가 32가 된다 할지 이때 같은 경우는 현재 전송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때 같은 경우는 충돌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T가 30인 상태 속에서 이미 33에서는 전송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전송하려고 해봐야 이때는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다음 번째에서 C가 한 프레임이 성공적으로 수신한 완료됐는지를 판별하고 D의 동작을 서술하라고 했죠. 근데 그 위에서 표현할 때 비지속 CSMA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비지속성 방법 해설을 밑에 설명해놨죠? 전송할 프레임을 가지는 지국은 해선을 감지한다. CSMA가 뭐냐면 해선을 감지하는 거죠. 해선을 감지해서 충돌이 발생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해선을 쓰고 있지 않으면 바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지한다. 만약에 해선이 사용 중이 아니면 이 지국은 즉시 전송한다. 만약에 해선이 사용 중이면 그 지국은 임의적인 기간 동안을 기다리고 다시 해선을 감지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뭐냐면 현재 내가 이 상태 속에 T 상태 속에서는 감지했을 거 아니에요. 감지했는데 이미 해선 자체는 쓰고 있지 않는 거죠. 이미 전송이 끝난 거 아닙니까? 뒤에 동작 같은 경우는 그럼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해선을 감지를 해야 되겠죠. 해선을 감지를 하는데 해선이 휴지 상태란데 현재 이 상태는 휴지 상태입니다. 휴지 상태이기 때문에 즉각 프레임을 B로 전송한다.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이게 꼭 여기서 뭐냐면 감지해야 한다라는 표현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비지속성 전략이기 때문에 즉시 전송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중요한 포인트들이 들어가서 뭐 서술해 주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겁니다, 이거. C가 전송한 프레임 성공적으로 수신 완료되는지를 써봐라. 그러면 수신 완료한다, 수신 완료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로 나누면 되는데, 현재 여기서 보면은 취약 시간을 묻는 거죠. 취약 시간. 취약 시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수신 완료가 되는 걸로. 충돌 일어나지 않고 수신 완료가 된다라고 표현하면 되는 얘기입니다. 요 판단하셔야 되게. 요거하고 이렇게 전송을 하는 건데, 현재 이 취약 시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취약 시간이 전파 시간에 해당한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만 정확하게 의미가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3번) 문제가 이제 깊이 우선 탐색 아닙니까? 깊이 우선 탐색인데 특히 2번 문제는 요거는 논란의 소지가 많은 문제예요. 요건 사실은 다 따져 물어야 될 문제인데, 여러분들 평가원에다가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항의하거나 아니면은 답이 뭐냐라고 뭐 묻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여기입니다. 이거 프린트 패스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서 깊이 우선 탐색 신장트에서 출발 노드 0에서 목적 노드 D까지 경로상의 노드를 순서대로 출력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말로만 써놨어요. 사실은 그러면 뭐냐면 이걸 더 정확하게 하려고 생각한다면 그럼 차라리 알고리즘 제시를 해주든가. 그래서 이거 뭐냐면 쓰는 사람 따라서 여러 가지 답을 쳤을 텐데 제가 표현했을 때 같은 경우는 그 1번하고 2번이 동일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제 판단입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경우가 혹시나 다른 알고리즘이 있을까 싶어서 다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깊이 우선 탐색에 관련된 요 개념으로 해가지고 설명돼서 뭐 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했더니 그런 내용도 없고 현재 출제했던 교수분이 깊이 우선 탐색에 대한 알고리즘을 가지고서 일부 내용을 변경을 시켜서 썼던 내용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 합니다. 그래서 그 알고리즘은 없는 상태인데 알고리즘을 안 넣어가지고 이거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거 알고리즘 있는데 제가 깜빡 해놨네. 그래서 파악을 안 시켜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봅시다. 여기서 깊이 우선 탐색을 해 나가는 건데 그러면 항상 뭐냐면 이 트리를 보고서 해야 됩니다. 이걸 보고서 이해를 해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볼 때 0으로부터서 1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0에서 첫 번째 1로 가야 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1번으로 와서 이제 1번으로 왔고 1번 다음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이쪽이 오면 되겠죠. 1번에서 0은 방문돼 있죠? 그러니까 4번 가야 되겠죠. 이렇게 4번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4번 상태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0, 1, 4로 갔다가 다시 뭡니까? 백트래킹을 해서 다시 0으로 와야 되겠죠. 0으로 와서 그 다음 번째 있는 것이 뭡니까? 2번째죠? 2번째 있으니까 2번째로 와서 이거 방문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그 다음 상태가 뭡니까?
2번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는 5번이겠죠. 5번 와야 됩니다. 자, 5번에서는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5번 이쪽으로 와가지고 2번째 방문이 돼 있죠. 그러니까 6번째로 가야 되겠죠. 6번째로 갑니다. 자, 그럼 6번째로 가서는 이제 그러면 뭡니까? 2번째 방문되고 그 다음에 방문이 안 되는 게 3번째죠? 3번째니까 3번째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방문, 이렇게 방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방문됐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3번 상태에서 6번으로 되돌아와가지고는 그 다음 번째 방문되는 게 7번째. 이게 돼서 0, 1, 4, 그 다음에 2, 5, 6, 3 하고서 7. 이런 형태의 순서로 방문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이제 밑줄친 니은의 출력 결과라고 하는데 알고리즘에서 보면 니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거 있죠, 요거. 니은이. 프린트 패스에서 D인데 기피우선 탐색을 할 때 0에서 D까지의 기피우선 탐색 신장 트리에서 순서대로 출력하는 것들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기피우선 탐색 신장 트리에서라고 표현했으니까 당연히 0에서 7까지니까 이것도 뭐냐 기피우선 탐색을 그대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재 뭡니까? 2번과 같은 경우들은 논란이 일단은 많은 편이고 제가 표현했을 때 같은 경우는 1번하고 2번을 같이 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번하고 2번 자체가 답이 동일해야만 되지 요 내용만 가지고서는 1번하고 달리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14번)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첫 번째 문제는 이제 기역이나 니은번인데 여기서 보시면 없구나. 그 나번에서 봐보시면 뭡니까? PID라고 하는 것과 TID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들은 전부 다 기본키에 해당되는 것들 아닙니까? 기본키에 해당되는 것들은 반드시 개체 무결성을 만족해야 되니까 난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거야 뭐 쉽게 다 알 수 있는 개념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머리 키를 지정했고 그 다음에 이제 on 딜리트 할 때, on 업데이트 할 때 같은 경우는 참조 키에 대한 옵션들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번에 들어가야 될 것은 외래키, 포린 키가 들어가야 맞겠죠.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경우에서 뭡니까? 질의에서 김진환 의사가 진료한 환자의 환자 번호를 검색하시오 이야기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뭡니까? 여기에서 해답을 다 줬죠, 여기서. 관계대수 질의문에서 여기 보면 밑에 질의문에서 봐보면은 1710, 16의 진료를 받은 환자의 이름을 검색하시오 그럴 때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축소를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관계대수의 질의에 최적화를 해 나갈 때는 뭐냐면 조인 연산을 가능하면 가장 나중에 하고 셀렉트 연산이나 프로젝트 연산을 가능하면 먼저 하자가 질의에 최적화할 때 가장 특징이죠. 이 개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2번에 있는 문제는 뭐냐면 관계대수 예제를 차곡차곡 보시면서 보시면 돼요. 그럼 처음에 것들은 뭐였어요? 그냥 최적화하지 않았을 때 같은 경우는 일단은 조인 시켜 놓고 나서 셀렉트하고 프로젝트 연산을 했죠. 두 번째 것은 뭐 보이죠? 부분적으로 했는데 뭐냐면 두 번째 것 같은 경우는 하나는 뭡니까? 환자 것은 셀렉트 연산을 하고 앞에 있는 뭡니까 그게? 뭐죠? 앞에 것만 가지고서 셀렉트 연산을 해도 좋죠. 셀렉트하고
셀렉트 연산을 해두고 나서 조인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너무 제일 아래 것은 뭐냐면 두 개 테이블 모두 다에 대해서 뭡니까? 먼저 프로젝트나 셀렉트 연산을 해두고 나서 조인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나중에 프로젝트나 셀렉트 연산을 해놓고 나서 조인 연산을 가장 나중에 하자는 얘기죠. 그런 방식으로만 쓰면 되는 것인데 이번 거 같은 경우는 바로 위에 나와 있는 예제들을 참조해서 써주면 돼요. 그래서 나와 있는 대로 해설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예제를 그대로 봐주시면 됩니다. 사실상 이것도 보면 뭡니까? 앞에 설명해 놓고 나서 이것대로 다르게만 한번 써봐라. 이런 내용이죠. 답을 어떻게 써라라는 것을 제시해 주고 나서 푼 문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공 B로 갑니다. 전공 B로 가서 이제 이 테이블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테이블이 주어져 있으면 함수 정석 관계에서 기억하고 니은이 들어갈 게 뭔가를 봐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기억에서 보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함수 정석에서 A에서 뭐로 함수 정석이 될 때 같은 경우는 이 A에 대해서 여기 이제 X에 있는 값 자체가 오직 한 개 값만이 연관되어 있을 때 함수 정석이 성립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A에서 B로 되는지 A에서 D로 되는지를 보면 되는데 A에서 B 이 관계를 한번 봐봅시다. 이 관계에서는 왜 A에서 B로 함수 정석이 안 되냐면 A의 1이라고 하는 게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A의 1, A의 1이 있는데 여기서는 B의 1, B의 2 두 가지 값을 갖겠죠. 이런 형태로 A에서 B로 함수 정석 관계가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려면 A라고 하는 것 자체가 B의 값이 대응되는 값이 A의 1하고 A의 2가 두 개가 대응된다고 생각한다면 이때는 함수 정석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봅시다. C하고 관계에서도 보면 뭐냐면 여기잖아요. A의 1이 뭐냐면 여기는 C의 1, C의 2잖아요. 이것도 함수 정석이 성립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입니다. D와의 관계. D와의 관계일 때는 A의 1은 전부 다 D의 1이죠. A의 2에 관한 것은 D의 3으로 연관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뭡니까? A의 3 같은 경우가 D의 4고 A의 4 같은 경우가 D의 3으로 연관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는 A에서 D로 관계가 성립된다는 걸 판단해야 돼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 어느 정도 뭡니까? 준비를 했던 사람들이 그냥 판단할 수 있죠. 그럼 이제 C에서 관계 같은 경우도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겠죠. 얘가 이제 결정자가 돼서 종속자가 돼야 될 게 뭐가 되어 있는가 그래서 C에서 관계가 1대1로 관계, 한 개로만 연관될 수 있는 것을 찾아봐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럼 여기 뭐죠 이렇게? C의 1은 전부 다 B의 1, C의 2는 B의 2, C의 3은 B의 2, C의 4는 B의 3 이런 관계 있죠? 그래서 이때는 B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설은 이제 3NF와 BCNF로 뭡니까? 릴레이션을 분해해봐라. 이런 얘기 아니고 순서를 쓰라고 그랬죠? 그럼 이제 이 관계를 가지고서 함수 정석에 대한 다이아그램을 그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는 이거죠. A하고 B가 있는데 A하고 B에서 C로의 함수 정석 관계. 이게 하나가 성립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C에서는 B로 함수 정석 관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성립되는 거죠? 그 다음에 A에서는 뭐 있어요? A에서 D 관계 있죠? A에서 D 관계가 있고 D에서는 E로의 관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가 성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3정규형으로 나뉠 때 같은 경우는 일단 이거 분리가 되죠? 이거 떼내야 됩니다. 이거 떼놓고 나서 이행적 종속관계 이것도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누어질 때는 이때는 이렇게 나눠야 되겠죠.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3정규형일 때 같은 경우는 뭡니까? 여기서 하나, 둘, 세 개로 만들면 되겠죠. 그럼 이제 BCNF로 관계일 때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걸 다시 분해해야 되겠죠?
결정자가 후보키 아닌 함수 정속을 분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요거 하나 분해해주고 이렇게 분해해주면 이때가 이제 뭐가 됩니까? 바로 BCNF가 되겠죠. 나눌 때. 자, 노란색하고 빨간색까지 구분하는 게 3NF.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나누는 게 이제 BCNF. 이렇게 나누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료 구조에서 그 해싱에 관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조건의 초기 상태에서 뭡니까? 컨스트럭트하고서 HT 313을 호출하여 실행할 때 밑줄친 기역의 출력 결과값을 쓰고 이어서 그러니까 서치하고서 HT하고서 313을 호출하여서 실행할 때 밑줄친 니은의 출력값을 써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내가 여기서 이 값이 313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313인데 이거 뭐 해싱이라고 하는 것도 없이 그냥 뭐 시어는 그냥 프로그램 문제네. 프로그램 문제. 프로그램 문제인데 그러면 이제 요건 뭐라고 그러냐면 요건 뭐냐면 해시 펑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뒤에서 제시를 해줬죠. 조건에서 보면 해시 펑션에 관련된 것은 그 각각의 값들을 합한 것이라고 했죠. 합해서 그 n으로 나눈 나머지를 반환하는 것이다. 라고 거기서 써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n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 아니에요. 3하고 더하기 1하고 그 다음에 3이 되겠죠. 요걸 더해가지고 n으로 나눈 나머지 5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h로 출력되는 값이 이제 얼마가 되냐면 그러면 h로 출력되는 값은 이 값이 이제 2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 가서 while 문장으로 가서 이제 이걸 수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h가 2가 되니까 2번째니까 여기저기. 그럼 여기에는 이미 값이 0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플러스 1씩 해나가라는 얘기죠? 플러스 1씩 계산해 나가라는 얘기죠? 현재 이 값이 2가 되니까 여기에서 331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0이 아니면은 계속 뭡니까? 이렇게 증가하고 여기서 증가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합니까? 여기까지 오죠. 그래서 이렇게 오겠죠. 0인 상태가 되면은 더 이상 수행하지 않고 빠져나와서 printf h라고 그랬으니까 현재 여기서 출력되는 것은 0이 됩니다. 그래서 h가 2인 상태로부터서 1씩 증가해 나가서 여기서 0인 상태에 와서 h 값을 출력하니까 0이 되겠죠. 그 다음 번째 이제 이겁니다. 이제 여기 와서 여기 온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여러분들이 좀 잘 좀 주의해서 봐요. 여기서 답을 3이라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답이 3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던데 이건 알고리즘을 잘 좀 살펴보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니은번에 출력할 것은 그럼 n 값은 여기서는 2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m의 2 값은 뭡니까? 이때는 1이 되겠죠. 그럼 화일 문장 여기서 수행하면서 돕니다. 여기서 화일 문장이 수행하면서 도는데 그럼 여기서부터 돌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여기서 CNT 값은 1이 된 상태 아니에요, 지금. 1인 상태 속에서 지금 뭡니까? 현재 H의 M의 1의 값이 키가 아니면서 그 다음에 현재 요 이야기를 했죠, 지금. 아니면 일식 증가를 해 나가라는 얘기죠. 그럼 증가를 해 나가면은 여기서 한번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이 상태가 됐을 때는 지금 뭡니까? 1인 상태 속에서 한번 증가를 해놓은 상태니까 이게 2가 돼버리죠. 이 상태도 뭡니까? 이때는 3이 돼버리죠. 여기가 됐을 때 뭐가 됩니까? 4가 된 상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온 상태일 때는 이제 여기 조건이 이제 만족하지 않지 않습니까? 만족하지 않으니까 빠져나와야죠. 그러니까 이 상태, CNT가 1인 상태에서 2일 때, 3일 때, 4일 때 하고서 여기에 0인 상태일 때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while 문장을 수행할 필요가 없겠죠. 그랬을 때 여기에서 바로 CNT 값이 얼마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때 같은 경우는 4가 돼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에서 같은 경우는 뭐냐면 서치하고서 HT 313을 호출하여 실행했을 때 탐색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를 오버플로우 처리 관점에서 쓸 것, 이 얘기죠. 근데 이건 뭐냐면 제가 처음 판단했을 때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면 이제 M의 1을 2라고 해두고 M의 1을 1이라고 해뒀죠. 그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할 때 M의 여기가 2i니까 이때가 여기가 M의 이거거든요. 그럼 이 문장이 뭐냐면 이 조건이 다 똑같을 때는 뭐가 됩니까? MA1하고 MA2 조건이 똑같았을 때 이때 같은 경우는 현재의 뭡니까? 해시 테이블이 가득 찬 상태예요. 가득 찬 상태일 때는 오버플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브레이크로 빠져나가라. 이런 얘기에서 저는 처음에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문제를 물어보지 않았냐라는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여기서 MA1하고 MA2가 서로 같은 상태가 되면 브레이크로 해서 빠져나가라. 이 문제를 쓰는 경우인데 그래서 이제 MA1이라고는 변경이 되니까 최종적으로는 하여튼 이 값이 될 거 아니에요. 이 값이 MA2 자체가 이에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뭡니까? MA2 자체도 2이 된다고 그러면 이 상태가 되면 이제 오버플로가 되는 상태인데 그걸 묻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이것도 보면 뭡니까? 일식 증가를 해 나가면서 비어있는 공간을 계속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차 있으니까 다음 찾아가고, 그래서 차 있으니까 다음 찾아가고, 그래서 뭐냐면, 산형 탐색 같은 경우에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 뭡니까? 군집 현상이죠. 다시 말하면, 한쪽에서 오버플로가 발생되면 그 근처가 연속적으로 오버플로가 발생할 수 있는 현상. 여기서 뭡니까? 한 번 오버플로가 발생되니까 연속해서 오버플로가 발생이 하면서 계속 비교해 나가지 않습니까? 요 관점에서 쓰는 것이 맞지 않을 거는 생각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하는 것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서 선형조사법을 설명하면서 군집현상, 클러스터링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클러스터링 현상이 발생되는 이런 문제점을 써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 합니다. 그래서 그 처리가 현재 이 코드 자체를 오버플로우 해결을 할 수 있는 코드라고 보고서 설명해라. 그랬을 때 이때는 선형조사법이 되는 겁니다. 선형조사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군집현상, 클러스터링 현상이에요. 이 설명을 하라는 얘기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 경우를 설명하는 것인가 아닌가 했었는데 그 경우는 출제자가 했던 내용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형조사법에 의한 군집현상, 이 내용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문제 봅시다. 4번이 이제 페이징 기법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여기서
3번하고 4번에서는 지금 뭡니까? 2번하고 7번이 지금 뭡니까?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페이지 부재가 발생이 돼가지고 다음에 페이지가 들어올 때 같은 게 여기서 해놨죠.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되죠. 만약에 페이지 폴트가 발생한다면 4번 페이지하고 3번 페이지 순서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페이지 부재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이때는 4번하고 그 다음에 3번이 들어온다. 요 얘기예요. 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판단 잘못한 사람은 이건 4점짜리 날라갑니다. 이건.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5156이라고 그랬으니까 요걸 가지고서 가상의 뭡니까? 주소로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상의 주소로 표현해보면 이거죠? V에 뭡니까? 5에 36이 되는데 이때 같은 경우는 뭡니까? 1500 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1024로 나눠야 되겠죠? 그랬을 때 여기가 페이지 번호가 되고 여기가 뭡니까? 옵셋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습니까? 5번 페이지로 갔는데 5번 페이지가 지금 여기 없잖아요. 5번 페이지가 없죠? 페이지 부재가 발생이 됐겠죠, 이제는? 페이지 부재가 발생이 되면 여기서 들어오고 5번 페이지에 대한 페이지 프레임 몇 번이라 그래서 4번이라고 해뒀죠. 그래서 여기가 4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 번째가 얼마입니까? 4096입니다. 4096 같은 경우 이런 계산할 때 뭡니까? 가상의 주소로 표현하면 4,0이 되겠죠. 4,0이 되는데 현재 여기 4번째는 여기가 적중이 돼 있잖아요. 여기서. 적중이 돼 있죠, 여기서? 그래서 얘는 페이지 부재가 발생이 됐지만 얘는 적중이 되는 그런 경우 아닙니까? 여기는 부재죠? 여기는 적중입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 관련된 그런 뭐냐면 실제적인 물리적인 주소를 계산하려면 그러면 이 5156에 대한 것은 페이지 부재가 발생해서 페이지 프레임 4번째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2번 페이지 프레임 들어오는 거고 이걸 보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바로 4 곱하기 1024에다가 플러스 36해서 나오는 것처럼 여기 같은 경우는 뭐가 됩니까? 저기서 2번이었죠? 2번이니까 2 곱하기 이렇게 됩니다. 자, 5번 문제로 갑니다.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것들 중에서 난이도로 친다면 제일 높았던 문제가 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경쟁의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경쟁의 조건. 이것은 시중에 운영체제 책자에서 설명이 되어 있는 책자가 있어요. 설명이 되어 있는 책자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시험 문제가 대단히 어렵게 나올 때 같은 경우는 당시에서는 제가 문제를 했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도 문제를 보면서 이 문제를 한번 내면은 괜히 쓸데없는 곳에 문제를 낸다라는 생각을 할까 봐서 저는 이게 그냥 보류를 시켰던 문제인데 개념 자체가 일단은 정확히 이해가 돼야 됩니다. 정확히 이해가 돼야 되는데 어떤 얘기냐면 공용 변수로 카운트를 쓴다는 얘기예요. 공용 변수로 카운트를. 네? 공용 변수로 카운트를 쓰는데 A하고 B가 쓴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용 변수를 쓸 때 판독을 할 때는 A나 B가 판독을 할 때는 상호 배제할 필요가 없으니까 동시에 이거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록을 할 때는 반드시 상호 배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근데 보시면 그 뒤에 나와 있는 그 예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카운트가 지금 0이라고 돼 있죠. 카운트가 0이라고 돼 있죠. 0이라고 돼 있으면 A라고 하는 거나 B라고 하는 것은 이 0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동시에 갖다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갖다 쓰는 것이 이게 판독하는 거지 이게?
이게 쓰는 거죠, 이게. 그럼 뭐냐면 A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갖다 쓸 수가 있으니까 여기도 A를 0이라고 읽을 수 있고 여기도 A를 0이라고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A를 0이라고 읽고서 여기서 A 값을 얘는 곱하기 1이니까 0이 될 수가 있겠죠. B입니다, B. 여기서는 B 값을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A는 0으로 만들었고 B는 1로 만들어놨는데 이 값을 카운트에다 기록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 카운트에다 기록을 시킬 때 동시에 두 개 프로세서가 기록시킬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다는 얘기예요? A가 먼저 할 수도 있고 B가 먼저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적은 값이 나올 때는 B가 먼저 기록할 때, B가 먼저 기록할 때 같은 경우는 이제 B가 1이라고 돼 있는 값을 여기다 카운트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카운트 값이 얼마가 돼? 1이 됐겠죠. 그러다가 다음에 가서 A가 A 값 자체를 카운트에다 기록을 시킨다는 얘기죠, 얘가. 그럼 뭐가 돼버리는 게 얘는? 제로가 돼버리죠. 1로 만들어서 기록을 시켰는데 A가 다시 덮어 써버리니까 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이 방식이 또다시 두 번째로 반복을 해보세요. 같이 애들이 A가 0 있고 B가 1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B가 먼저 쓰고 A가 다시 덮어 써버리면 다시 A가 0이 돼버리죠. 그러면 최소값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0이잖아요, 0. 그 순서는 뭐가 됩니까? B에서 A예요. 제가 이번 시험에서 본 사람 가지고서 채점 해본 게 한 10명 넘을 겁니다. 전부 다 3하고 4예요. 전부 다 3하고 4. 자, 미쳐. 다 틀리지가.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뭡니까? 이런 얘기예요. 공용 변수라고 하는 것을 판독을 할 때는 두 개 프로세서가 동시에 판독을 시키지만 기록을 할 때 같은 경우는 상호 배제해서 순서대로 기록을 해 나간다는 얘기예요. B에서 A로 읽어 나갈 때는 0인 상태에 있다가 1에서 0 만들고 1에서 0 만들고 계속 반복하니까 최소값은 항상 0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반대. 그럼 이제 이런 방식이 아니고 이렇게 봅시다. A가 카운트를 0으로 해놨다가 B가 나중에 1로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이때는 이때 같은 게 1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상태에서 두 번째에서 읽을 때 같은 경우는 이제 1인 상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1이 됐다가 얘가 2를 만들겠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B는 1을 읽어가지고 B 값을 2로 하겠죠. 그래서 A가 2 기록했다가 B가 2 기록 오니까 다시 2가 되겠죠, 두 번째는. 세 번째 수행할 때는 3, 3이 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0, 최대값은 3. B에서 A냐, A에서 B냐. 이 순서가 맞습니다. 자, 6번. 모든 공통버스의 다중화 선택 신호의 최소 크기 비트를 쓸 것 이야기니까 여기서 공통버스 시스템에서 쓸 거 이런 얘기니까 여기에 레이스타 개수죠. 하나, 둘, 셋, 넷, 5개 선택을 서로 다르게 해야 되니까 5개니까 3개 비트가 돼야 한다는 것 뭐 손쉽게 풀 수 있는 개념일 거고 2번에서 보면 AC에서 PC에 있는 것을 AR로 보는 거야. 이제 PC에 있는 것을 AR로 보내려면 이게 PC에서 공통버스를 통해서 보내가지고 PC에 있는 걸 어디로 보냅니까? AR로 보낼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이 조건에서 이 이야기를 써놨죠.
R은 이꼴 R 플러스 1이라는 얘기는 레지스터 R에 저장된 값을 1만 증가한다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공통보스 시스템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PC에 있는 것을 AR로 전송할 때는 반드시 공통보스를 써야 되지만 뭡니까? DR은 이꼴 DR 플러스 1을 쓸 때 같은 경우는 공통보스 시스템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 타임에 두 개의 명령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쓰면 되죠. PC에 있는 것을 AR로 보낼 때 같은 경우는 반드시 공통보스를 써야 되지만 DR은 이꼴 DR 플러스 1을 수행할 때 같은 경우는 이때 같은 경우는 이 공통보스를 쓸 필요가 없이 실제적인 이제 공통보스 시스템에서 뭡니까? 제어 입력이라는 게 있죠. 제어 입력. 제어 입력에서 인크리먼트 하는 곳에다가 신호를 가해주게 되면 자동적으로 일씩 증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이제 DR에다가 AC 값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AC 값을. 이거구나. 자, 이 문장을 한번 수행할 수 있으면 해봐라. 뭐 이런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그림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메모리에 있는 것들을 갖다 쓰려면 여기서 AR에서 이런 방식으로 갖다 써서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여평 같은 경우 바로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여평 같은 경우는 바로 지금 DR이 들어있는 DR에서 저장하고 있는 주소의 메모리 값을 가져와라. 요약기를 칠 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뭐가 됩니까? 여기서 AR에다가 DR 값을 보내놔야 되겠죠. 그래서 뭡니까? AC에다가 바로 자, 이런 식으로 보내주면 되겠죠. 6번 문제도 뭐 간단했던 문제입니다. 이 7번 문제와 같은 경우, 이 경우는 뭐냐면 기수정렬인데 이건 기출문제만 그대로 보시면 풀리는 문제죠. 기출문제만.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한 문제는 과거 기출문제만 정확히 풀고 있으면 나올 수 있는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서 보면 해설 나와 있죠? 이르 자리에 있는 것들을 먼저 저장할 때는 이제 0부터서 9까지 버켓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숫자들을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르 자리에서는 0일 때, 1일 때, 2일 때, 그 21페이지에서 보면 초기값 127이라고 있죠. 127. 예, 127이 있다면, 예, 이르 자리 값이 7이니까 127 여기 들어가야겠죠. 이게 127. 145죠. 145니까 145는 여기 와야 되겠죠. 145. 870이죠. 여기 0 자리니까 여기는 5고 7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252. 325, 691, 471, 512, 여기 있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르 자리에 있는 거죠. 이거 뭡니까? 이르 자리 0이죠. 이게 전부 11이죠. 이거 2죠. 5죠. 그 다음에 7이죠. 그럼 이렇게 넣어놨으면 여기를 이제 배열을 시키면 여기서 다시 배열을 시키면 이제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870에 691에 471에
252에 512에 145에 325에 127 이게 되겠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자리에서 이제는 뭡니까? 15자리죠. (15자리)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7이 있죠? 여기는 870 691 471 252 512 325 127 이거죠? 그래서 여기 조건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밑줄친 기억의 첫 번째 실행될 때, 두 번째 실행될 때. 여기죠, 이거? Q에 2에 있는 거죠, Q에 2. 여기가 Q에 0, Q에 1, Q에 2. 이거죠, 여기? 첫 번째 실행이 될 때. 여기는 두 번째 실행이 될 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서 배열 A의 내용을 순서로 써봐라. 그러면 A니까, A의 내용이니까, 그러면 첫 번째가 이거죠, 이거? 첫 번째가 이거. 그 다음 번째는 뭡니까, 이거? 정리하면 512, 325, 127, 145, 252. 그 다음 번째는 여기 되겠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비고표기법에 관련된 것인데 원칙은 여기서 봐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지금 N번 돌고 있죠? 여긴 D번 돌고 있는 거죠, 여기서. N번 돌고 D번 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때. 뭐 N의 자승이라고 쓴다 지금 안 돼요. 반드시 이 D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릿수니까 써가지고. 그래서 거기 나오는 것처럼 원칙은 제가 쓰는 뭡니까? 일반 과정의 책자에서 보면 이렇게 써놨죠, 제가. 에? D에다가, 그 다음에 N 플러스 Q예요. N 플러스 Q인데, 왜 이게 이제 Q냐면, Q 크기냐면, N개 값을 Q에다 담아서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담아서. 여기서 보면 뭐냐면, 요까지를 고려를 한다는 얘기죠, 사실은. 네?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지만, 보니까 경우에 따른 다른 책에서 보니까 이것도 있대, 그냥. D 곱하기 N으로 설명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다 맞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개가 다 맞는 걸로 판단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교육론하고 뭡니까? 3시부터서 학교 학생들 와서 좀 해줘야 되니까 제가 좀 빨리 끝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쉬었다가 교육론 좀 풀이하고 올해 합격하셨던 분들 중에서 여러 명을 오려고 그랬는데 사정이 다 안 돼가지고 한 분은 이제 뭡니까? 한 분은 재작년도에 서울 합격했다가 불합격하고 올해 합격하신 분. 그래서 나이가 좀 드셨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께서 직접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반드시 특강을 좀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만들었으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고 또 한 분도 작년에 합격하셔서 했던 분 있고 또 한 분은 뭐냐면 작년도에 2차만 1차를 합격하고 2차만 3번째 만에 작년에 되신 분이 있어요. 서울에서 박혜욱 선생님이 있으신데 그분도 와서 꼭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12시경에 상담하셔가지고 연락이 와가지고 그분은 일단은 대단히 미안하다고 그래서 나중에라도 한번 모셔서 한번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나머지 두 분만 가지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